무서운 확산세에 당국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아직은 3단계로 격상할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실내에서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전시회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PC방, 대형학원, 뷔페 식당, 클럽은 문을 닫습니다. 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신규 확진자가 283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입니다.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해서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우선 예식업계에 좀 요청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전이라도 좀 자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 없이 예식기간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식장에 부속되어 있는 뷔페 식당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예식장의 식사의 제공 형태가 뷔페의 경우라 그러면은 오히려 예식장 측의 사유에 의해서 식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약을 했던 예비 신랑 신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식사 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위약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됩니다. 운영자께서 저희 방역하고 내일부터는 시급할 거예요. 또 앞에 지키시는 분들 저분들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저분들이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 벗고 들어오셔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다른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분들 보시고는 그냥 도로 나가시고 하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저분들이 반응 못하게 난리 치셨잖아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자기는 아파서 들어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동네 반응을 못하게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 지금 23일까지 집회 신청을 해놓은 허가를 내놓은 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네, 오늘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상당히 무서울 정도인데 역시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가장 많이 지금 눈에 띕니다. 일단 12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지금 623명이거든요. 네. 일주일 약간 지났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넘어간 거는 14일부터거든요. 예. 근데 6일째인데 1288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이 사이면 아직. 예.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부 고령층이라는 것. 즉 40% 이상이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것이 중증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 지금 이 발생하는 것은 좀 시차를 두고서 중증이 되고 환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말 다음 주가 되면은 과연 병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금 이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예. 서울 수도권에서의 발생하는 환자들을 서울 수도권의 병상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지방에 만약에 확산이 돼서 알 수 없는 확진이 계속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가 또 도망도 다니고 말이죠. 또 지역으로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전파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신천지랑 많이 다른 점은 예. 어찌됐든 신천지 교인들은 진단을 하라고 그러면 다들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의 상황의 신도들은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양성을 받아도 그것이 가짜라고 그러면서 방역 당국을 믿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벌써 지금 12일 날 확진된 이후로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사회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전국적인 양성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만 갖고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이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검사에 좀 적극적이지 않고 또 감추고 그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뭐 무서워할 거 없다. 걸리면 나한테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뭐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 대통령을 이 탄핵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지금 이 방역도 그걸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방역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진단을 누가 거짓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상 절대로 그것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 방역이라는 것이. 또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양성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꼭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게 난 멀쩡하고 열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를 격리시키냐 이건데 이건 방역의 기본이 일단 지금 무증상 감염이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확진이 되면 우리 방역 시스템에서는 격리를 해야만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 기본 자체를 무시하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정광훈 목사 참 이해하기 힘든 게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턱에다 걸치고 웃으면서 전화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저건 안 되죠. 그럼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저렇게 좋은 웃는 표정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연세도 있으시고 실제로는 당뇨도 있으시고 신장 기능도 굉장히 나쁘시다는데 며칠 안에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거든요. 궁금한 게요. 그 광복절 집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괜찮다, 멀쩡하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반에는 증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초반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아무 증상 없이 또 자기가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더 무서운 점일 수도 있죠. 증상이 안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은 감염시킬 수 예. 있다는 것인데 거꾸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사는 굉장히 많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이 면역 반응이 늦기 때문에 실제로 폐가 전체로 폐렴이 돼서 뭐 내일 모레면 사망하실 수 있는 분도 오늘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열 안 난다고 내가 안전하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세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예. 것이죠. 예,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그 다음날 사망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또 그 폐CT를 찍어보면 폐가 아주 하얗게 될 정도로 완전히 폐렴이 되었는데도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이 염증은 일어났지만 내 몸의 면역 반응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증상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예, 치료를 받으시는데 예. 사실은 이 치료제라는 것이 렘데시비르라는 것은 이제 중증으로 갔을 때 쓸 수는 있는 약인데 예. 초기부터 쓰기는 어려운 약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항균제 같은 것들은 또 이제 2차적으로 감염될 때는 쓰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데타메타소론이라든지 이런 소염제 같은 것들을 써서 사망률은 낮출 수 있지만 예. 실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면역력이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하신 분들은 상당히 즉 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25%가 사망을 할 정도고 70대만 해도 한 10% 정도 사망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위험한 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광훈 목사는 본인도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에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물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구상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정확한 용어는 구상권이라기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드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자체하고. 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가 원래 부담하는 거라서 구상권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이 정확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법정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고의과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위법한 행위는 맞죠.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 손해와 이분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그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실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도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 정도 청구를 했거든요. 예. 서울시도 아마 3억 원이 얼마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도 아마 그 인과관계 면에서 상당히 그 소송 진행상에 공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해배상이 아니고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정부가 다 지금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치료비를 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광훈 목사처럼 좀 회피했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을 다 다시 돌려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구상권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런데요. 그것을 법률적 이론으로다가는 구상권 이론보다는 예. 손해배상 이론이 더 정확한 더 정확한 편이라고 것 저는 같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그 행동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눠서 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이건 본인 다투고 있어요. 예. 통보받기 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게 통보받다 이런 뭐 변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위 또는 목회에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신 부분 또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손해와 연결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광훈 목사가 뭐 이런 그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는 없고요. 예. 행동 하나하나별로 인과관계를 추적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라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도 자칫 확진자 만나서 감염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 괜찮아. 그리고 보란 듯이 막 돌아다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정부가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불안불안하면서도 국민들이 소중하게 일상을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다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임도 전부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리고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피해가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지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노 여론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신천지 사태하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천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접 접촉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확진자가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있었을 때 뭐 방역에 협조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태가 한창일 때 지난 3월에 그때 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봐주지 마십시오. 주말 예배를 여지 마십시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호소할 때도 사랑제일교회는 다 무시했어요. 수천 명씩 모여서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전부 다 예배 봐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사태가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방역당국이 발표했던 게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5명이 나왔어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전부 지금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검사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권준욱 부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회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계속 집회 열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측에서는 8월 15일 오후 6시에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고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사인했다. 이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시 10분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2시 30분에 그때 격리 통보를 받았죠. 성북구 보건소에서 예. 가서 정광훈 목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집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 나가서도 나 자가격리 통보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예.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회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다 벗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접촉을 다 해버렸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천지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봤던 시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정광훈 목사가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또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지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교회에다가. terrorized our church.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ve no symptoms.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do I have to stay self-quarantined?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And I told him, let our church be a model to solve this outbreak.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김영주 의원,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범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교인 수가 한 2,500명, 3,00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죠? 623명이죠. 그러면은 벌레가 날아가. 그런데 지금 형벌이나 징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조문에 정해진 그런 것을 어긴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공동체가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 네. 이런 것을 어기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사회적 행동이고 이것은 국민 전반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부분이고 예.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뜨려서 오히려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러한 발언 자체가 뭐 우리 민족끼리가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뭐 북한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뭐 말하자면 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바이러스 문제를 이렇게 정치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 자체도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권이 부안내동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논란을 하다 보니까 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정광훈만 갖고 그래?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반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국가 행정권이 말하자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 또 하나는 왜 저 사람을 풀어줬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판사나 말하자면 집회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뭐 질병 관리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정치권은 밖에 빠지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국가 행정권이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이라도 좀 뉘우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성범이 아까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선동 아닙니까? 선동이죠. 대중 선동인데 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기보다는 좀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이게 좀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실제로 만들었죠. 만들었죠. 지난 총선 때도 뭐 통일당이 만들었던 분이고. 기독 무슨 당인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이념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좀 그런 뭐 기독교 운동가처럼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좀 무분별함을 넘어서 무모하다 그럴까 자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참 어쨌든 소수의 저런 사람 때문에 저런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참 어떻게 보면 안위의 위협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제어가 돼야 되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목사님의 종말을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깝깝해요. 교수님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바로 이틀 만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쌩쌩하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열도 없고 증세도 없으니까 이거를 나를 뭐 이렇게 집회도 참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교회에서 한 명도 환자가 없었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 12일 날 첫 환자가 나온 다음에 벌써 15일이 되면은 150명 이상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면서 15일 날 이 집회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들을 했고 또 자기도 감염될 수 있으리라는 걸 얼마든지 예상했던 상황에서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에서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될 경우는 실제 환자들은 한두 사람에서부터 뭐 수십 명에 불과했었는데 이 교회의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가 그렇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르는 사이에 걸렸던 것처럼 이 교회도 합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전국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으면서 집회 참석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고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과연 통제가 가능할지 그 불안한 현 시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또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또 김문수 전 지사도 방역 협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하면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할머님이 아까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확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희들도. 근데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똑바로 하란 말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당신들 아무것도 좋지 않아. 나는 건강까지 챙겼어. 저희들도 이거 처음입니다. 지금은 지마신 게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근무. 부장님,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날 지금 통화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는 언론이 아니고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감사하고요.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지난 17일에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를 연행하는데 일행인 김문수 전 지사한테 함께 가자 이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이 같이 이렇게 확진자하고 있었으니까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최경철 의원, 예. 국회의원 3번 하면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됩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우스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국회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출입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지만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국회의원은 출입증이 없습니다. 얼굴만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출입 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그 권위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내 얼굴 보면 모르느냐. 나는 취해 법권인 사람이다. 내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집회에 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러 사람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저렇게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다.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정치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오늘 전직 국회의원들 몇 분 나와 계십니다만 또다시 혐오를 키우는 것이 아닌지 자신이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을 한번 졌던 국회의원이었다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협조함으로써 정말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았을까 매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저 장면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저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서 어디에 올린 영상이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저걸 SNS에 올렸어요.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전날 김문수 TV를 찍고 나오는 일행과 같이 그분들이 찍었고 그분들이 저걸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저분들 인식은 뭐냐면 독재 정권이 단합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을 불법 연행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러지 않지만 저분들 인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를 빌미로 뭔가를 좀 단합하고 뭔가 이게 그 좀 더 이 뭔가 억압적인 근위적인 독재 정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전날도 사랑제일교회에 갔던 예배본 분들이 동행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또 여기에 그 차명진 의원도 이렇게 같이 이 강화문 예. 집회에서 인증샷도 찍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김문수 전 의원도 가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 경찰관도 권유한 거고 이 권유를 그냥 뿌리치면서 화를 내고 분노가 많으신데 뭐 분노가 많은 건 이해가 가는데 공직을 충분히 하신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어머니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국회의원 2번 하신 신성범 전 국회의원 3번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듣기에 국민들 그러니까 불편한데요. 김문수 전 지사 전 의원께서 굉장히 또 젊어서는 가장 전투적인 노동운동 서울 노동운동이나 선노련의 예. 대표였었고 민중당 생활을 하셨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런 말씀을 저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저런 말씀하실 계기가 전혀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대목에서 저도 참 굉장히 좀 드릴 말씀이 없고 좀 비상식적이죠. 예. 근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지난 17일이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 신천지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과정이었고요. 가능하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게 하려고 경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탄압당하고 있다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4,000명 정도 신도 중에서 900명 정도가 지금 소재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국에서 이 신도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정광훈 목사 측과 같이 집회를 했던 분들은 기존의 언론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예. 불신하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얘기만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기존 언론이 보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불신하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나오는 얘기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오히려 부추기거나 조장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도 참석했던 8.15 광화문 집회가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